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 선언한 데 이어서 전방 감시 초소에 병력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우리 측 감시 초소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군의 해안포 개방 건수도 대폭 증가하면서 군사 분계선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문제 대응을 위해서 열렸던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도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전방에 북한이 감시 초소를 다시 설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조치인데 이렇게 감시 초소를 복원한 의도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북한이 사실상 그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2018년에 이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항이 다 지켜졌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은 거죠. 북한의 그런 위반 사례는 17차례에 걸쳐서 위반을 고의적으로 했었고 또 해안포 개방이라든지 이 위반되는 사항은 거의 뭐 3,600건이 넘을 정도로 여러 차례가 많은 그 위반의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에 지켜졌던 것들이 북한이 지켜졌던 거가 뭐가 있냐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6조 13개 항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GP와 관련돼서 GP를 철수하겠다, DMZ 안에 GP를 철수하겠다라는 것 중에 시범적으로 11개씩을 그 폭발을 시켰었죠. 이제 그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하겠다라는 지금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GP 복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GP와 우리의 GP가 실질적으로 9.19 군사 합의를 이루어졌을 때 북한은 DMZ 안에 있는 GP가 북한은 160개가 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그 당시에 60개가 있었고 그중에 각자 11개씩 폭발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그중에 1개는 보존을 하자. 그래서 10개는 폭파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거는 북한은 150개가 남아있고 우리는 50개가 남아있는 거죠. 이제 그중에 지금 북한이 다시 GP를 복원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GP를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느냐. 서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에서의 그 GP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폭발을 할 당시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2km 안에 GP들이 1km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GP를 중심으로 폭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으로 지금 다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조치사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20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켰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김여정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 총참모부가 4대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부분이 다시 중단시키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이번에 북한이 그 국방성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9.19 군사 합의에 구속받지 않겠다 파기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취한 조치가 총참모부에서 그 당시 발표했던 4대 군사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GP 복원이에요. 그래서 그 GP 복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GP를 가장 먼저 복원했는가가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2020년에 있었던 그 4대 군사 조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3개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나머지 것들은 뭐 대략 어떤 것들이 좀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4대 군사 조치 노선 중에 나머지 3개와 관련돼서는 하나가 금강산 하고 개성공단에 부대를 다시 재배치를 시키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적경지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격상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북한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조치들이 부분적으로 이 4대 군사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작년에 북한의 금강산 우리 관광과 관련된 우리 재산을 사실상 다 파기를 시키고
파기를 시켰다라는 점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언제든지 군부대를 재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경지 군사훈련 재개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일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돼서는 1조 3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 이 적경지 군사훈련 재개라는 부분은 1조 2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정지, 중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그 국방성에서 나온 그 담화문의 내용 중에 그 적경지대에 신형 무기를 배치하겠다. 뭐 새로운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라는 예. 부분이 또 이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호 전투 근무 체계 격상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 지금 뭐 나무로 임시 GP도 만들고 거기에 뭐 네네. 색칠도 하고 있고 야간 근무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벌써 두 가지가 지금 실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겠군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군의 조치는 우리 정부도 사실 GP를 다시 복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을 어제 김태우 국가안보실 차장이 밝혔단 말이죠. 어떤 네네. 조치를 바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군사 합의 파기에 해당되는 것이 북한이 이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2020년에 4대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9.19 군사 합의 파기라는 부분에 제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9.19 군사 합의라는 것에 그 모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9.19 평양 우리가 공동 선언의 부속 합의서고 거기에 해당되는 군사적인 안전 조치로 만든 문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의 목적은 뭐냐?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9.19 군사 합의였는데 이 부분이 지난 5년간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과 실질적인 북한이 취해왔던 조치들을 본다면 9.19 군사 합의라는 이 부속 합의서의 위상이라든지 효과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19 군사 합의 이전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의 군사적인 안정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과 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보다 상위 계층의 문서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파기가 되고 더 큰 어떤 도발들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네. 말씀하신 건 이제 큰 틀에서는 어쨌든 정전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는 말씀이시긴 합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지금 이제 9.19 합의로 인해서 잠잠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도발되고 좀 잦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제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9.19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될 게 9.19 군사 합의 이전엔 북한의 도발이 없었느냐? 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9.19 군사 합의 전에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북한의 비핵화가 억제가 되었느냐, 그 속도를 줄였었느냐, 예. 아니라는 거죠. 그럼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과 관련돼서 충분히 북한과 남한 간의 지난 5년간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긴장도가 낮아졌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억제가 되어졌느냐, 속도가 줄어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9.19 군사합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이것이 파기됐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이 더 많아지고 이전보다 긴장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논리에 의한 북한에 의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북한에 거죠. 의한 이제 설명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 북한에 있는. 의한 설명인 거죠.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이게 북한에서 이제 사실상 파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합의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라는 거를라고 표현하기엔 뭐 그간의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파기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글쎄요 좀 와닿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떤 절차가 없었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합의와 조약
조약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조약 같은 경우에는 파기를 한다면은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그 합의가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고 국민의 안정을 해치는 상황으로의 그 합의가 가고 있다면, 그 합의가 사실상의 무력화가 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안전보장 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부분 효력 정지라든지 파기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과 관련돼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신속하게 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조만간 GP 내 우리 감시초소 복원이라든지 혹은 JSA 안에서의 비무장화, 휴전선 인근에서의 군사 활동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 다시 복귀된다. 우리도 그렇게 복귀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안보리 회의가 열렸잖아요. 이런 네네. 조치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근데 사실상 뭐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고 그 부분이 네네. 좀 놀랍지는 않은데 네네. 북한이 또 이번에도 미국의 위협이 원인이다라면서 방위권을 또 거론하고 네네.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네. 그냥 계속 반복만 된다는 느낌도 좀 들으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네네. 생각하세요? 북한은 항상 주장을 그렇게 해왔었던 거죠. 사실상 9.19 군사 합의도 그렇고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된 논의와 관련돼서도 북한의 주장은 항상 일관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모든 항목들이 다 북한의 자유권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다 정당하다라는 논리로 가져간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자유권과 관련돼서는 왜 북한이 그거를 위협으로 간주하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논리는 결국에는 쭉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굉장히 모순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는 부분, 그다음에 DMZ에 관련돼서 북한이 다시 위기를 고조를 시켰을 때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비용, 또 정찰 위성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앞으로 발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위성과 관련돼서 또 드는 추가적인 비용, 이 모든 거를 종합해 본다면 북한이 앞으로 향후 9.19 군사 합의 파기로 인한 부분, 또 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하겠다는 부분, 이 모든 거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결국에는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인권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은 식량권, 경제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군사 부분에 더 많이 투입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찰 위성이 과연 성공을 했는가? 북한에서는 지금 미국의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사진을 내놓지는 않고 네네. 있어서 이게 네. 신빙성을 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이번에 그 세 번째 정찰 위성 발사 관련돼서 성공한 거는 궤도에 진입시켰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즉 정찰 위성의 실질적인 기능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하루에 2번 지구를 도니까 네.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럼 송수신이 됐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 그럼 2번 찍는 동안에 그 지역은 다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사진을 공개하지 않느냐? 아마 구글 위성 지도보다 해상도가 낮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거를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비교하는 게 구글 위성 지도이겠죠. 예. 그거보다 해상도가 낮다면 북한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업적에 대한 폄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위성 궤도에 그 안착을 시켰고 예. 송수신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정찰 위성의 그 능력보다는 거기에 대한 천리마 일형 로켓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재진입체와 관련된 기술 발전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 예. 우리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뭐 3번이나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를 하고 많은 진전에 대한 노력도 하고 뭐 러시아와 군사적 같이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네. 과연 이 정찰위성 발사가 고도화됐을 때 우리나 미국이나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 겁니까? 이제 고도화된 그 수준과 관련돼서 일단 우리가 좀 압도적 우위인 거죠. 이런 압도적 우위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고도화시킬 동안 우리가 쉬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경쟁이 결국엔 북한에게 비용 부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이제 북한에서는 12월 1일부터 이번에 쏘아올린 정찰 위성이 이제 공식 임무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열흘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인데요. 이게 정찰 위성의 임무가 수행되는 되게 뭐 충분한 시간인 겁니까 이게? 정보를 송수신을 받는다라는 거겠죠. 예. 그 임무라 함은 예. 결국에는 위성이 하루에 2번씩 도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는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튼튼아님. 감사합니다.